안녕하세요.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경제와 안보 지형을 뒤흔들고 있는 초대형 위기 상황을 긴급하게 전해드리는 긴급 속보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국제 뉴스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생존 그리고 내일의 물가와 직결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세계 경제 질서 자체가 재편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시간은 2026년 2월 말 깊은 새벽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당시 중동 지역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었고 결국 그 긴장은 한순간에 폭발하듯 터져나오며 국제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게 됩니다. 중동의 핵심 국가를 향한 전격적인 군사 행동이 시작되었고 그 여파는 단순히 지역 분쟁에 그치지 않고 곧바로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의 핵심 통로로 번지게 됩니다. 이 사건 직후 중동 해역을 통제하고 있는 군사 조직은 전 세계를 향해 매우 강경하고도 위협적인 메시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단순한 경고 수준이 아니었으며 사실상 해상 봉쇄 선언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이 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한 문장은 곧바로 세계 경제의 심장을 겨누는 선언으로 받아들여졌고 글로벌 금융시장과 해운업계는 순식간에 얼어붙게 됩니다. 특히 문제의 중심에 있었던 해협은 단순한 바닷길이 아니라 전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로서 하루에도 수많은 유조선과 화물선이 오가는 생명선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길이 막힌다는 것은 곧 전 세계 산업이 멈출 수 있다는 의미와 다름없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글로벌 보험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대해 보험 적용을 중단하겠다는 결정을 전격적으로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금융 조치가 아니라 사실상 이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책임은 스스로 감당하라는 선언과 같았고 해운업계에는 치명적인 타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보험이 없는 선박은 단순히 위험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운항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의 리스크를 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조치 이후 세계 각국의 선사들은 일제히 운항을 중단하거나 항로를 변경하기 시작했고 바다는 점점 정적에 잠기게 됩니다. 평소라면 끊임없이 움직이던 거대한 선박들이 하나둘씩 멈춰 서기 시작했고 바다 위에는 전에 없던 긴장감이 흐르게 됩니다. 이 순간 전 세계 물류의 흐름은 사실상 급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되었고 시장에서는 원유 가격 급등과 공급 불안에 대한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모든 선박이 멈춰 선 그 긴장된 해역에서 단 한 척의 대형 선박이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항해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 배는 주변의 움직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고 있었고 오히려 속도를 유지하며 위험 구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관제 레이더 화면에 찍힌 이 선박의 항적은 전문가들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으며 동시에 전 세계 해운업계의 시선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게 됩니다. 과연 이 선박은 왜 멈추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단순한 판단이었을까요? 아니면 치밀한 계산과 결단이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막히는 상황의 전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 세계 해운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이 동시에 주목하고 있는 그 단 한 척의 선박에 대한 추가 정보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해당 선박은 일반적인 화물선이 아닌 초대형 원유 운반선으로 확인되었으며 길이 수백 미터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와 함께 막대한 양의 에너지원이 실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배는 단순한 상업적 운송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 경제와 직결된 이동하는 자원 저장고와도 같은 존재였으며 그 항로 하나가 수많은 산업의 가동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다른 국가들의 선박들이 모두 속도를 줄이거나 완전히 정지한 상황에서도 단 한 번도 방향을 틀지 않았고 오히려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문제의 해역 중심부를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상관제 시스템을 통해 이 움직임을 지켜보던 전문가들은 이 선택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일부에서는 기술적 오류 가능성까지 제기될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해역은 단순한 항로가 아니라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극도로 위험한 구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위에서는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었고 아래에서는 수심과 해저 지형의 제약이 동시에 작용하는 매우 까다로운 환경이었으며 작은 판단 실수 하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특히 대형 선박일수록 급격한 기동이나 고속 운항이 제한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매우 신중한 항해가 요구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은 속도를 유지했고 그 선택은 점점 더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이해할 수 없는 위험 감수라고 평가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계산된 결정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박 내부에서는 과연 어떤 판단이 내려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선박의 조타실에서는 매우 긴박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 즉 군사적 위험도, 해역 통제 상황, 보험 공백 상태, 그리고 항로 변경 시 발생할 손실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고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수들을 종합했을 때 일반적인 판단이라면 대기 혹은 우회가 가장 합리적인 선택으로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선박은 그와 정반대의 결정을 내립니다. 멈추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전진하는 선택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항해 선택을 넘어 하나의 전략적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결과에 따라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순간 레이더 화면 속에서 움직이는 단 하나의 항적은 단순한 선박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의 실시간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이 선박이 선택한 경로가 점점 더 위험 구간의 중심부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황은 단순한 긴장 상태를 넘어 언제든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임계점에 근접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선박은 끝까지 이 항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지금부터 그 긴장감 넘치는 순간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시간, 같은 해역에서 각국이 어떤 선택을 내렸는지 그 극명한 대비를 통해 상황의 본질을 더욱 선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해운 강국 가운데 하나인 일본의 대응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해역에 진입해 있던 일본 국적 선박들은 위협이 현실화되자마자 즉각적인 대응에 들어갔으며 그 선택은 철저하게 위험 회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박의 존재를 외부에 알리는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항로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속도를 줄이고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가능한 한 충돌 가능성이 낮은 경로를 선택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결코 비겁함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전형적이고 합리적인 위기 대응 방식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에너지 비축 능력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공급 차질을 감수하면서까지 무리한 항해를 강행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선박들은 시간을 들여서라도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움직였고 이는 국가 차원의 리스크 관리 전략과도 일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중국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중국은 해당 지역과 경제적으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이며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도 중동 지역과의 연결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는 중국에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대응은 일본과 또 다른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중국은 즉각적인 돌파보다는 외교적 채널과 협상력을 활용하는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즉 현장에서의 물리적 행동보다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의 조율과 협상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려는 접근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정 시간의 지연이 발생했으며 실제로 일부 선박들은 즉각적인 항해를 재개하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동시에 시간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소모하게 되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 회피, 중국은 조율이라는 서로 다른 해법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는 각 국가가 가진 구조적 조건과 전략적 성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 모든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단 한 척의 선박은 왜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렸던 것일까요? 왜 멈추지 않았고 왜 돌아가지 않았으며 왜 가장 위험한 경로를 향해 계속해서 전진했던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단순한 용기나 무모함이라는 단어로는 설명할 수 없는 훨씬 더 깊은 구조적 이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단순한 사건을 넘어 하나의 국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결정의 배경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할 시간입니다. 모든 선박이 멈춰 서고 각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기를 회피하거나 지연시키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왜 단 한 척의 선박만이 멈추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보겠습니다. 이 선택은 단순한 현장 판단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책임의식이 만들어낸 결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해당 선박이 운송하고 있던 화물의 성격입니다. 이 선박에 실려있던 자원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에너지원이었으며 공급이 지연될 경우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변수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곧바로 산업 가동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감한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항해를 중단하거나 장기간 지연시키는 선택은 단순한 안전 확보 이상의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멈추는 것 또한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현장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선박 운항은 기본적으로 현장 책임자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며 특히 통신과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선박 내부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동시에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각 선택지마다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손실이 비교 분석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수들을 종합했을 때 가장 극단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계속 항해가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해법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용감해서 내린 결정이 아니라 멈췄을 때 발생할 결과까지 포함해 계산한 뒤 내려진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결정에는 심리적 요소도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랜 시간 위험한 해역을 오가며 축적된 경험은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판단 근거가 되며 이는 위기 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즉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체감된 위험과 실제 대응 가능성이 동시에 고려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국제관계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특정 국가의 선박이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지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을 넘어 그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관계와 외교적 맥락은 보이지 않는 변수로 작용하며 때로는 물리적인 위험 요소만큼이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하나로 맞물리면서 결국 그 선박은 멈추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은 결과적으로 단순한 항해를 넘어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모두가 멈춘 상황에서 단 하나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대비, 그리고 그 대비가 만들어낸 메시지는 매우 강력했습니다. 해상 봉쇄 위협이 현실화되자마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공급 차질에 대한 불안이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이는 곧바로 가격 변동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원유 가격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기대가 반영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이 끊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급격히 움직이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앞으로 부족해질 것이라는 인식 자체가 이미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되며 기업과 국가들은 선제적으로 물량 확보에 나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시장에는 더 큰 긴장이 형성되고 가격은 연쇄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단순히 주유소 가격표 하나 바뀌는 문제로 끝나지 않고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 운송 단가가 올라가고 이는 곧 제품 가격에 반영되며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생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즉 바다 위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며칠 뒤 마트 진열대의 가격표로 나타나는 연결 구조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특히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이러한 충격은 더욱 크게 작용합니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과 원자재, 그리고 물류 비용까지 모든 요소가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만약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일부 산업에서는 가동률 조정이나 생산 일정 변경과 같은 대응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과 투자, 그리고 국가 경제 전체로 확산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 역시 이러한 불확실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외국인 자금의 흐름이 불안정해지면서 주식시장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결국 이 모든 흐름은 하나로 연결됩니다. 에너지, 물류, 제조, 소비, 금융이라는 연쇄 구조 속에서 단 하나의 변수 변화가 전체 시스템에 파장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라 글로벌 경제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구조적 리스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된 단 한 척의 선박이 만들어낸 선택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 선택은 단순히 한 번의 항해를 완수한 것이 아니라 이 연쇄 반응의 일부를 끊어낸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이 위기가 어떻게 관리되고 각국이 어떤 전략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한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균형을 유지했는지 그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에서 가장 정교하고도 중요한 부분, 바로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단 한 척의 선박이 보여준 선택은 단순한 현장 판단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어냈으며 그 배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은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직접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과이며 보다 구조적인 해석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국제관계에서 특정 행동이 실제 충돌로 이어질지 여부는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외교적 신호와 관계의 축적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즉, 눈에 보이는 군사력뿐만 아니라 그동안 어떤 관계를 형성해 왔는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번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단순한 항해 하나가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국가 간 관계, 경제적 연결성, 그리고 장기간 형성된 신뢰가 함께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중동 지역과 오랜 기간 경제적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국가들은 단순한 거래, 상대를 넘어 일정 수준의 상호 이해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충돌을 피하게 만드는 완충장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에서는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동맹과 실리 사이에서의 균형입니다. 국제정치에서 특정 국가가 한쪽에 완전히 기울게 되면 다른 한쪽과의 관계는 급격히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으로의 과도한 개입을 피하면서도 동시에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때로는 모호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매우 정교한 계산 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입니다. 즉,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필요한 메시지는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이러한 균형 전략이 일정 부분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자국 선박의 안전과 항해 권리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능동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전략은 하나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극단적인 충돌을 피하면서도 필요한 행동은 실행하는 것.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위기 대응 사례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지역 분쟁이나 일시적인 위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 벌어진 하나의 사건이 불과 며칠 만에 우리의 일상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 속에서 각 국가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합니다. 어떤 국가는 위험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하고 어떤 국가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며 또 다른 국가는 그 사이에서 새로운 해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선택들은 단순한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각 국가가 처한 조건과 구조, 그리고 전략적 판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모두가 멈춘 상황에서 이어진 단 하나의 움직임, 그리고 그 움직임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위기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사례이자 동시에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의 힘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 국제관계의 긴장, 그리고 각국의 대응 전략에 따라 상황은 계속해서 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시스템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으며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있고 그 결정들이 모여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또 다른 변수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긴급 속보였습니다.